이제 드디어 1월 달에 아시안컵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시안컵을 시작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때문에 토트넘이 승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누가 득점을 해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전방 압박에도 도움을 주고요. 지금 메디슨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장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컨트롤도 경기장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빠진다는 건 압박에도 문제가 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 손흥민 선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애초에 없습니다. 브라이언 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힐이 아무래도 못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1월 중순쯤에 반더벤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복귀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복귀하면 뭐 솔로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솔로몬도 빠져 있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브라이언 힐을 제외하고는 최전방에 있는 쿨루세프스키, 히샬리송, 브레너 존슨, 이 3명의 주전 공격수를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3톱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오른쪽에 브레너 존슨, 중앙에 히샬리송, 그리고 쿨루세프스키가 최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쿨루세프스키, 히샬리송 투톱,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이 있을 때 히샬리송이 빠지고 미드필더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경기 막판에. 이때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요. 브레넌 존슨을 그대로 오른쪽에 두고 쿨루세프스키를 왼쪽에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브레넌 존슨이 애초에 노팅엄에서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잘 뛰었었고 지금 토트넘에서 뛰는 걸 봐도 왼쪽에서 뛰는 건 불편한데 오른쪽에서 뛰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히샬리송을 중앙에 두고 쿨루세프스키를 왼쪽에 보내는 이런 3톱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애초에 토트넘이 투톱을 썼던 이유 자체도 미드필더가 부족하기 때문이었거든요. 특히나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메디슨의 빈자리를 메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로셀소도 부상을 당하고, 그런데 스킵이나 호이비에르는 부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를 2명 썼던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딱 3명이니까 3톱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수마와 사르도 손흥민 선수처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숫자 3명이 늘어나면 아마 주전 선수는 미드필더 라인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메디슨도 없고요. 비수마도 없고 사르도 없죠. 그러면 로셀소가 부상해서 복귀했으니까 메디슨의 자리에 로셀소, 호이비에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 스킵이 중앙 미드필더,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 호이비에르가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이제 로셀소, 호이비에르, 스킵 3명의 선수를 아마 쓰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도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라인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어져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라인을 높게 올리는 거, 두 번째는 후방에서부터 짧게 풀어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후방에서 풀어나올 때는 여유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볼을 가지고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상대가 올라와서 압박을 시작하면 그때서야 패스를 주고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노리고 싶기 때문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토트넘이 약간은 템포를 늦추면서 압박을 일부러 당할 때 당연히 상대 수비 라인은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상대 팀도 토트넘처럼 라인을 올려서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전방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라인 브레이킹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도 그냥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놔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롱패스 한 번이 제대로 들어가면 바로 실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손흥민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는 순간 여기서 공간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상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멀어지면
당연히 압박의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손흥민 덕분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없을 때 히샬리송이 나오면 이 플레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히샬리송은 라인 브레이킹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체격 조건도 좋고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속도도 좋아요. 그런데 지능적인 오프더블 플레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 뒤로 침투합니다. 그럼 상대가 뒤로 물러나겠죠? 그런데 패스가 안 넘어오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니까 다시 라인을 올려요.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여기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라왔다가 나가면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걸 잘하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보다 높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손흥민의 부재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는 축구 도사 같은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활용해서 풀어나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 측면으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수비가 끌려 나가겠죠? 끌려 나가는 순간 요 발생하는 공간으로 쿨루세프스키든 히샬리송이든 계속 뛰어나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 뭐 마치 케인처럼 버텨서 힘으로 이겨내고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아예 받기도 전에 움직임을 보고 원터치로 돌려놓죠. 이 패턴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볼을 소유하는 유형이고 브레넌 존슨이나 히샬리송은 볼을 지키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풀어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인을 올렸을 때도 압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는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뭐 골키퍼나 아니면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한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없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고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선수가 손흥민이 설정한 방향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미 예측을 하는 거죠. 압박을 걸고 여기서 강한 압박이 되니까 볼을 빼앗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면서부터는 약간 이런 패턴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히샬리송이든 뭐 쿨루세프스키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손흥민보다 약간은 늦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스피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히샬리송이 체격 조건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많이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더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압박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약간 타이밍이 전방에서 늦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압박을 들어올 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토트넘이 최근에 압박이 안 되고 상대팀이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압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지금 메디슨이 없을 때 손흥민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메디슨이 없으니까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빼면서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측면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 공간 안으로 투톱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쿨루세프스키,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이 앞쪽에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늘려놓고 손흥민 선수가 반대를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패스나 측면 지역에서 찔러주는 패스, 이 패스를 가지고 공격에 이제 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했었어요. 근데 이런 패스도 이제 나오지 않을 테니까 물론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에서 뛰면 그래도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이 팀 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거잖아요. 손흥민과 메디슨이 없으면.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가 뭔가 왼쪽에서 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아무래도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전술과 지금 스쿼드 구성에서 빠진다는 건 사실 이 토트넘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림이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는 경기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토트넘은 아마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경기력 안에서 승리를 챙겨와야 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지, 이 포인트를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